서울의 밤은 화려한 네온 사인이 빗물에 반사되어 몽환적인 빛을 뿜어내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씻겨 내려가지 않는 짙은 어둠이 도시의 골목마다 깊게 배어 있었다.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한율은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는 창밖을 응시하며 자신의 손에 들린 낡은 작전 지시서를 구겨질 듯 꽉 쥐고 있었다. 그녀가 쫓고 있는 대상은 대한민국 경제의 숨은 실세이자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온 K그룹의 불법 물류 창고였다. 겉으로는 합법적인 무역회사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율은 그곳이 국내 최대의 마약 유통 경로이자 불법 무기 거래의 온상이라는 첩보를 입수했고 오늘 밤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현장에 잠입해 있었다. 현장 지휘 차량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율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수사관들의 긴장된 숨소리만이 무전기를 통해 간헐적으로 들려올 뿐이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검찰 내에서도 철의 여인이라 불릴 만큼 냉철한 판단력과 타협 없는 수사 방식으로 정평이 나 있었지만 이번 상대는 지금까지 상대해온 일반적인 범죄 조직과는 차원이 달랐다. 정보원조차 접근을 꺼릴 정도로 악명 높은 조직 무형무인, 즉 그림자조차 남기지 않는다는 그들이 K그룹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율은 자신의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음을 느꼈지만 그것이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드디어 거악의 꼬리를 잡았다는 흥분 때문인지는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다. 진입해. 율의 짧고 단호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잠복해 있던 타격대가 거대한 철제문을 부수고 창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요란한 굉음과 함께 연막탄이 터지며 시야를 가렸고 곧이어 들이닥친 수사관들의 고함 소리가 창고 내부를 가득 메웠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창고 안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고 저항하는 조직원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율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텅 빈 컨테이너 박스들만이 기괴하게 쌓여있는 그곳은 마치 누군가가 그들의 습격을 미리 알고 모든 증거를 치워버린 듯한 싸늘한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으며 이는 율이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불길한 징조였다. 그 순간 창고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철제 난간에서 누군가의 느릿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며 정적을 깼다.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요란하게 방문할 줄은 몰랐군. 환영 인사가 늦어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낮으면서도 위압적인 목소리가 공간을 장악하자 수사관들은 일제히 총구를 소리가 나는 쪽으로 겨누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온 남자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 뒤로는 무장한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 남자는 바로 K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이자 뒷세계에서 저승사자로 불리며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무영의 수장 권세훈이었다. 권세훈의 등장은 단순히 범죄 조직의 보스가 나타난 것 이상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산하며 현장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율은 본능적으로 그가 위험한 인물임을 감지하고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서며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권세훈, 당신을 불법 무기 소지 및 마약 유통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순순히 내려와서 조사에 응하는 게 좋을 거야. 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세훈의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인간의 감정이 배제된 마치 먹잇감을 내려다보는 최상위 포식자의 눈빛이었고 율이 지금까지 법정에서 마주했던 그 어떤 흉악범들의 눈빛보다도 깊고 어두운 심연을 담고 있었다. 세훈은 율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난간을 타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왔다. 그의 움직임은 맹수처럼 우아하면서도 위협적이었고 그가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수사관들은 주춤거하며 뒷걸음질 쳤다. 증거도 없이 남의 사업장에 쳐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다니 한율 검사님은 소문대로 무모하시군요. 세훈이 율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춰섰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조각처럼 차가웠지만 오른쪽 눈썹 위를 가로지르는 희미한 흉터가 그의 완벽한 외모에 기묘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어 율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율은 그 흉터를 보는 순간 머릿속을 강타하는 기시감에 잠시 숨을 멈추었다. 15년 전 화염이 치솟던 폐공장에서 자신을 감싸 안고 쓰러졌던 소년의 얼굴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다. 당시 이름도 모르는 소년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겁에 질린 어린 율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흉악한 어른들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렀었다. 살고 싶으면 내 뒤에서 절대 나오지 마. 그날 소년이 뱉었던 거칠지만 절박했던 목소리가 세운의 차가운 음성과 묘하게 오버랩되면서 율은 눈앞의 남자가 자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생명의 은인일지도 모른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눈앞의 권세우는 잔혹한 범죄 조직의 수괴일 뿐 과거의 그 따뜻했던 소년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다. 내 얼굴에 뭐이라도 묻었나?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다니 검사님 취향이 참 독특하군. 세우는 율의 흔들리는 눈빛을 읽어낸 듯 비소 섞인 농담을 던지며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다. 그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을 율은 감지할 수 있었다. 율은 그의 손을 거칠게 쳐내며 물러서지 않고 그를 쏘아보았다. 닥쳐. 네가 숨기고 있는 그 더러운 죄악들 내가 반드시 밝혀내서 네 발목에 수갑을 채워줄 테니까. 율은 애써 동요를 감추며 더욱 강하게 나갔지만 심장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문과 혼란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가 정말 그때의 그 소년이라면 도대체 왜 이런 괴물이 되어버린 것일까? 세우는 율의 당돌한 반응에 흥미롭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더니 몸을 숙여 그녀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기대되는군. 하지만 이 바닥은 법전 몇 줄로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한율 검사, 목숨이 아깝다면 지금이라도 발을 빼는 게 좋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고와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사냥감이 덫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사냥꾼의 모순된 배려처럼 들렸다. 세우는 말을 마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손짓했고 어둠 속에서 나타난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순식간에 수사관들을 포위하며 압박해오기 시작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고 율은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창구 밖에서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지만 이미 세운과 그의 핵심 간부들은 비밀 통로를 통해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율은 도망가는 세운의 뒷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지만 당장 눈앞의 조직원들을 제압하고 부하들을 지휘해야 했기에 그를 쫓을 수 없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게 쏟아져 내렸고 율은 흙탕물로 엉망이 된 현장 한복판에 서서 멀어지는 세운의 차량을 허망하게 바라보았다. 오늘 밤의 작전은 실패했지만 그녀는 그 실패 속에서 훨씬 더 위험하고 복잡한 진실의 실마리를 발견했다는 직감에 전율했다. 폭우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거리,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앉은 세우는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무릎 위에 놓인 라이터를 신경질적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한율, 그는 입속으로 그녀의 이름을 조용히 되뇌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그때처럼 맑고 강인해서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자신이 그녀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오늘 밤 그녀를 살려보내기 위해 일부러 정보를 흘렸다는 사실을 그녀는 꿈에도 모를 것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바닥에 남은 흉터를 어루만지며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결국 그녀를 파멸로 이끌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애써 억누르고 있었다. 한편 서울 강남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는 또 다른 인물이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K그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경쟁 조직의 보스이자 정계와 깊게 유착되어 있는 장태수는 모니터를 통해 율과 세운의 대치 장면을 지켜보며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권세운이 계집 하나를 처리 못하고 살려보냈다라. 이거 꽤 재미있는 약점이 생겼군. 태수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권세운이 쌓아올린 철옹성 같은 무형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카드가 바로 저 풋내기 여검사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율의 뒷조사를 지시하며 잔인한 게임의 서막을 알리는 명령을 내렸다. 검찰청으로 복귀한 율은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책상에 앉아 권세운의 신상 정보를 모니터에 띄워놓고 있었다. 공식적인 기록상 권세운은 10년 전 해외에서 입국해 혜성처럼 등장한 사업가였지만 그 이전의 기록은 마치 누군가 지우개로 지운 듯 깨끗하게 말소되어 있었다. 김우진. 율은 기억 속의 소년의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해 보았지만 결과는 일치하는 정보 없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할 수 있었다. 오늘 밤 창고에서 마주친 권세운의 눈빛, 그 찰나의 흔들림,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남긴 경고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펜던트 목걸이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15년 전 소년이 자신에게 맡기고 떠난 유일한 증거였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도시는 잠들지 않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율은 펜던트를 꽉 쥐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권세운이 정말 김우진이라면 그가 왜 악마가 되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를 그렇게 만든 배우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내야만 했다. 설령 그 진실이 자신을 베어버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위험한 게임에서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는 소녀가 아닌 심판자가 되어 그와 마주해야 했다. 운명은 다시 한번 두 사람을 생사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고 율은 그 폭풍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실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고 최 부장의 고함 소리는 방음벽을 뚫고 복도까지 울려 퍼질 기세였다. 한율은 뒷짐을 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바닥이 아닌 책상 위에 놓인 수사 보고서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최 부장은 율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K그룹 물류 창고 급습 작전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것을 빌미로 그녀의 무모함을 맹렬히 비난하며 수사 중단을 종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율은 그의 격앙된 목소리 이면에 숨겨진 불안함을 감지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부하 직원의 실수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거대한 벌집을 쑤셔놓은 것에 대한 권력층의 공포심처럼 느껴졌다. 율은 입술을 깨물며 침묵을 지켰지만 속으로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범죄 조직 하나를 소탕하는 문제가 아니라 검찰 수뇌부까지 얽혀있는 거대한 부패의 사슬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부장검사실을 나온 율은 답답한 가슴을 억누르며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비는 그쳤지만 도시는 여전히 습기를 머금은 채 흐릿한 안개에 쌓여 있었고 멀리 보이는 K그룹 본사 빌딩의 화려한 조명은 마치 그녀를 비웃기라도 하듯 위압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율은 주머니에서 어젯밤 현장에서 몰래 챙겨온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작은 금속 조각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칼날 파편이 아니라 15년 전 그날 밤 김우진이 가지고 다니던 독특한 문양이 새겨진 호신용 단검의 일부와 너무나도 흡사했다. 그 조각을 손에 쥐자 손바닥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쓰라린 것은 봉인해 두었던 과거의 기억이 본물 터지듯 밀려 들어오는 마음의 고통이었다. 15년 전 율과 우진이 함께 자랐던 희망보육원은 이름과 달리 절망과 가난이 지배하는 빈민가의 낡은 건물이었다. 어느 날 밤 재개발 이권을 노린 폭력 조직이 보육원에 불을 질렀고 매캐한 연기와 치솟는 화염은 순식간에
아이들의 비명소리를 집어삼켰다. 당시 15살이었던 우진은 겁에 질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12살 유를 찾아내 젖은 담요를 덮어 씌우며 불길 속을 뚫고 달렸다. 무너져 내리는 석가래와 뜨거운 열기 속에서 우진은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유를 지켜냈고 출구 앞을 가로막은 깡패들과 처절한 사투를 벌였다. 쇠파이프에 맞아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등에는 화상을 입으면서도 우진은 율의 손을 놓지 않으며 무조건 달려 뒤돌아보지 말고 살아남아라고 절규했다. 그날 밤 율은 우진의 희생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구조대와 경찰이 도착했을 때 우진의 모습은 이미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폐허가 된 보육원터에서 며칠을 울며 그를 기다렸지만 돌아온 것은 그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경찰의 무심한 통보뿐이었다. 율은 그날 이후 힘이 없으면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악착같이 공부의 검사가 되었다. 그녀에게 있어 정의는 단순한 법전의 문구가 아니라 다시는 우진과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피 맺힌 맹세이자 그를 찾겠다는 유일한 삶의 목적이었다.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소년이 이제는 자신이 가장 경멸하고 처단해야 할 악의 축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한편 강남의 최고급 멤버십 클럽 VIP룸에서는 K그룹 회장이자 무영의 보스인 권세훈이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위스키 잔을 흔들고 있었다. 어두운 조명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나며 맞은편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남자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어젯밤 창고 급습 정보를 경찰에 흘린 내부 배신자였고 공포에 질려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세훈은 배신자의 애원 섞인 변명을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손짓 한 번으로 부하들에게 처리를 명령했고 곧이어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는 끌려나갔다. 세훈에게 있어 배신은 용서받지 못할 가장 큰 죄악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신이 유를 버리고 도망쳤다는 죄책감이 배신감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세훈은 테이블 위에 놓인 한율의 인사기록 카드를 집어들고 그녀의 증명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진 속의 율은 단호하고 강인한 검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세훈의 눈에는 여전히 불길 속에서 울고 있던 어린 소녀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는 15년 전 그날 율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어 깡패들을 유인했고 그 과정에서 납치되어 지옥 같은 폭력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살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율을 지킬 힘을 기르기 위해 그는 김우진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괴물 권세훈이 되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이 걷는 길이 율이 걷는 빛의 길과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임을 알고 있었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그들을 다시 한 무대 위에 세워놓았다. 그 시각 서울 외곽의 한적한 별장에서는 또 다른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다. 정계와 재계를 아우르는 거대 권력형 범죄 카르텔 그림자 연합의 수장 장태수는 붉은 와인을 음미하며 모니터 화면 속 율의 동선을 체크하고 있었다. 그는 K그룹이 최근 무리하게 세력을 확장하며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눈엣 가시 같은 권세훈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착착 진행 중이었다. 태수는 세훈이 유독 이번 신임 검사 한율에게만 무르게 대처했다는 보고를 받고 직감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음을 눈치챘다. 그는 비서에게 율의 약점을 캐내어 그녀를 미끼로 세훈을 패참할 덫을 놓으라고 지시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며칠 후 율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K그룹이 과거 희망보육원 부지에 건설한 추모공원에서 비밀 거래를 할 것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함정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율은 그곳이 자신과 우진의 추억이 깃든 장소라는 점 때문에 망설임 없이 차를 몰았다. 밤늦은 시각 추모공원은 인적 없이 고요했고 과거의 비극을 위로하듯 세워진 위령탑만이 쓸쓸하게 서 있었다.
율은 위령탑 앞에 놓인 시든 국화 꽃다발을 보며 잠시 상념에 잠겼으나 곧 뒤에서 들려오는 인기척에 재빨리 몸을 돌려 경계태세를 취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인물은 다름 아닌 권세운이었고 그는 검은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마치 그녀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덤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함정인 줄 알면서도 기어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버릇은 여전하군. 한율 검사. 세운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속에 담긴 미묘한 떨림까지 숨기지는 못했다. 율은 그를 보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냉정을 유지하며 그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김우진이라는 걸 알아. 왜 숨기지? 왜 나를 모른 척하는 거야? 율의 질문은 직설적이었고 그녀의 눈에는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세우는 율의 시선을 피하며 위령탑을 바라보았고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려다 멈칫했다. 그는 율이 담배 연기를 싫어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우진은 15년 전 불타는 보육원에서 죽었어.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범죄자 권세운일 뿐이야. 세운은 차갑게 대꾸하며 율과의 거리를 두려했다. 그는 자신이 율에게 다가갈수록 그녀가 위험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일부러 더 모질게 굴며 그녀를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율은 물러서지 않고 그의 팔을 붙잡았다. 거짓말. 당신 눈은 거짓말을 못해. 그때 날 살려준 게 당신이잖아. 그런데 왜 지금은 사람들을 죽이는 악마가 된 거야? 내가 알던 우진 오빠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율의 절규에 세운의 표정이 일순간 일그러졌고 그는 거칠게 율의 손을 뿌리치며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착각하지 마. 내가 널 살려둔 건 단지 과거의 향수 때문이 아니야. 네가 내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 거라 판단했을 뿐이라고. 더 이상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당장 여기서 사라져. 세운의 위협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율은 그의 눈 깊은 곳에 서린 슬픔과 고독을 읽어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팽팽하게 부딪히는 순간 공원 입구 쪽에서 둔탁한 엔진 소리와 함께 여러 대의 차량이 들어오는 불빛이 비쳤다. 장태수가 보낸 그림자 연합의 하수들이 율과 세운을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 들이닥친 것이었다. 세운은 반사적으로 율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욕설을 내뱉었다. 젠장, 냄새를 맡고 따라붙었군. 차량에서 내린 수십 명의 무장 괴한들은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두 사람을 포위해 오기 시작했다. 세운은 재킷 단추를 풀며 싸울 준비를 마쳤고 율에게 낮고 긴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뒤에 바짝 붙어 있어. 떨어지면 죽는다. 그 말은 15년 전 그날 밤 소년 우진이 소녀 율에게 했던 말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다. 율은 그 순간 확신했다. 눈앞에 이 남자가 아무리 부정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주었던 그 소년이 맞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이 그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율 역시 핸드백 속에 숨겨둔 호신용 3단봉을 꺼내 들었다. 빗방울이 다시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고 젖은 아스팔트 위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괴한들의 고함 소리와 함께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고 세우는 짐승 같은 반사신경으로 달려드는 적의 명치를 가격하며 쓰러뜨렸다. 그의 움직임은 절도 있고 잔혹했지만 그 모든 동작은 철저하게 율을 보호하는 반경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율 또한 검찰청 유도 동호회에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접근하는 적들을 제압하며 세운의 빈틈을 메워주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던 두 사람이었지만 생존을 위한 이 처절한 싸움 속에서 그들은 마치 한 몸처럼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리고 있었다. 하지만 적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고 세우는 율을 보호하느라 평소보다 더 많은 체력을 소모하고 있었다. 혼전 중에 한 괴한이 율의 뒤를 노리고 칼을 휘두르자 세우는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며 그 칼을 대신 받아냈다. 날카로운 칼날이
살을 파고드는 소리와 함께 붉은 피가 튀었고 율의 비명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새우는 고통을 삼키며 칼을 든 괴한을 발차기로 날려버렸지만 그의 흰 셔츠는 순식간에 피로 붉게 물들었다. 오빠. 율이 무의식 중에 옛 호칭을 부르며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새우는 피 묻은 손으로 그녀를 제지하며 더욱 도끼 어린 눈빛으로 남은 적들을 노려보았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자 괴한들은 당황하며 후퇴하기 시작했다. 장태수는 애초에 경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끌어 율과 새운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적들은 미련 없이 현장을 떠났다. 고요가 찾아온 공원에는 거친 숨소리와 빗소리만이 남았다. 새우는 상처를 한 손으로 움켜쥔 채 비틀거렸고 율은 황급히 그에게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바보같이 왜 그랬어? 왜 또 다치는 거야? 율의 눈물 섞인 타박에 새우는 힘겹게 입꼬리를 올리며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보여주었다. 약속했잖아. 살고 싶으면 내 뒤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 한마디는 율의 가슴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새우는 멀어지는 의식 속에서 경찰차의 불빛을 보며 자신이 또다시 율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자조적인 웃음을 지으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려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감사실 공기는 숨이 막힐 듯 차가웠고 형광등의 창백한 불빛 아래 앉아있는 한율의 표정은 그보다 더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현금이 입금된 통장 사본과 그녀가 조작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거짓 증언들이 담긴 서류 더미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장태수가 쳐놓은 덫은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악랄해서 율이 지난 몇 년간 쌓아 올린 청렴한 검사로서의 명예를 단 하룻밤 사이에 진흙탕 속으로 처박아 버리기에 충분했다. 감찰관들의 날선 추궁이 이어졌지만 율은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입술을 꽉 깨문 채 그 모욕적인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적들이 가장 원하는 그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율에게는 무기한 정직 처분이 내려졌고 검찰청을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수군거리는 동료들의 시선이 비수처럼 꽂혔다. 짐을 챙겨들고 청사 정문을 나서는 율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절망 대신 서늘한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법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지금 그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절차 없이 오로지 진실만을 향해 직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셈이었다. 율은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차에 시동을 걸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비공식적으로 협력해 오던 해커 출신의 정보원에게 전화를 걸어 장태수의 비자금 장부가 숨겨져 있다는 강남의 회원제 클럽 아비스의 도면을 요청했다. 그녀의 손은 핸들을 부서질 듯 꽉 쥐고 있었고 오늘 밤 끝을 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차 안의 공기를 뜨겁게 달구었다. 강남의 밤거리는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뒤덮여 있었고 쾌락과 욕망을 뱉는 사람들의 인파 속에서 율은 검은색 가죽 재킷과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클럽 아비스의 뒷골목으로 스며들었다. 이곳은 장태수의 자금 세탁 창구이자 대한민국 상류층들의 추악한 비밀이 거래되는 은밀한 공간으로 철저한 보안 시스템과 무장한 경호원들에 의해 요새처럼 지켜지고 있었다. 율은 정보원이 해킹으로 잠시 마비시킨 보안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환기구를 타고 내부로 진입하는데 성공했다. 좁고 먼지 쌓인 통로를 기어가며 그녀는 숨소리조차 죽여야 했지만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고 머릿속에는 오직 장부를 확보해 장태수와 그 배후 세력을 세상에 폭로하겠다는 일념만이 가득했다. VIP 룸들이 모여있는 3층 복도에 내려선 율은 청소부로 위장해 주변을 살피며 장태수의 개인 금고가 있다는 밀실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복도 곳곳에는 덩치 큰 경호원들이 무전을 주고받으며
삼엄하게 경계하고 있었지만 율은 그들의 시선을 교묘하게 피하며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드디어 목표로 했던 밀실문 앞에 도착한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전자식 해독기를 도열하게 부착했고 몇 초간의 긴장된 침묵 끝에 딸깍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육중한 문이 열렸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벽면에 설치된 거대한 금고가 희미한 비상등 불빛을 받아 번들거리고 있었고 율은 지체할 시간 없이 금고를 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율이 금고 문을 열고 문제의 장부가 담긴 USB를 손에 쥐는 순간 날카로운 경보음이 방 안을 가득 채우며 적색 경고등이 요란하게 번쩍이기 시작했다. 함정이었다. 장태수는 이미 누군가가 침입할 것을 예상하고 이중 보안 장치를 설치해 두었던 것이었다. 당황할 새도 없이 복도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몰려왔고 율은 USB를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창문 쪽으로 몸을 날렸다. 3층 높이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그녀는 커튼을 뜯어 몸에 감고 유리를 깨부수며 바깥으로 뛰어내렸다. 유리 파편이 튀고 온몸에 충격이 전해졌지만 율은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바닥을 구르며 일어나 어둠 속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클럽 뒷골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든 조직원들이 율의 뒤를 바짝 쫓아오며 고함을 질러댔다. 율은 미로처럼 얽힌 골목길을 이리저리 누비며 도주했지만 낯선 지형과 막다른 길들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잡히면 끝장이라는 공포가 그녀를 쉬지 않고 달리게 만들었다. 빗방울이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고 젖은 바닥에 미끄러질 뻔한 위기를 몇 번이나 넘기며 그녀는 간신히 대로변으로 이어지는 좁은 틈새를 발견했다. 하지만 그곳을 빠져나가려는 찰나 검은색 밴 한 대가 굉음을 내며 그녀의 앞길을 가로막았고 차에서 내린 사내들이 율을 에워쌌다. 쥐새끼 한 마리가 꽤나 요란하게 도망다니는군. 장 회장님이 물건은 회수하고 몸뚱이는 처리하라고 하셨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잭나이프를 꺼내 들었고 율은 뒤로 물러서며 주머니 속에 삼단봉을 꽉 쥐었다. 수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절대적인 열세였지만 율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노려보며 마지막 힘을 짜내 방어 태세를 취했다. 남자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순간 율은 몸을 숙여 피했지만 좁은 공간 탓에 피할 곳이 마땅치 않았고 곧이어 다른 조직원들이 사방에서 덮쳐오며 그녀를 바닥으로 짓눌렀다. 차가운 빗물과 진흙이 얼굴에 튀었고 율은 몸부림치며 저항했지만 점점 조여오는 압박감에 의식이 흐릿해져 갔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골목 입구에서 고막을 찢을 듯한 엔진 소리와 함께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거대한 검은색 세단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조직원들의 밴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밴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옆으로 튕겨나갔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조직원들이 당황하여 율을 놓아준 사이 세단 운전석 문이 열리고 권세훈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며칠 전 공원에서의 부상이 아직 다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는 슈트 차림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며 압도적인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은색으로 빛나는 데저트 이글 권총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빛 속에서도 푸르게 빛나며 적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 구역에서 허락도 없이 사냥을 하다니 장태수가 예의를 밥 말아 먹었나 보군. 세운의 낮고 으르렁거리는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지자 조직원들은 주춤거하며 뒷걸음질 쳤다. 우두머리가 용기를 내어 칼을 휘두르며 덤벼들었지만 세운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볍게 그의 손목을 꺾어버린 뒤 복부에 묵직한 발차기를 꽂아 넣었다. 억소리와 함께 남자가 나가 떨어지자 나머지 일당들이 고함을 지르며 때로 덤벼들었다. 하지만 세운은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한 몸놀림으로 그들의 공격을 피하며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했고 총을 쏘지 않고도 그림만으로
상대의 턱뼈를 부러뜨리는 무자비한 전투력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다. 순식간에 상황을 정리한 세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율에게 다가와 거칠게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일어나, 여기서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차에 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지만 율은 그의 셔츠 옆구리 부분에 붉은 핏자국이 배어 나오는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가 뭔가 말하려 입을 떼기도 전에 멀리서 또 다른 추격 차량들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세우는 율을 조수석에 밀어넣고 운전석에 올라타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타이어가 타는 냄새와 함께 차는 총알처럼 튀어나갔고 빗물로 미끄러운 도로 위를 아슬아슬하게 질주하며 도심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고 와이퍼가 움직이는 규칙적인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율은 창밖을 응시하며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옆에서 운전하는 세운의 거친 숨소리가 신경 쓰여 견딜 수 없었다. 왜 또 구해준 거야? 그냥 모른 척하지. 율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세우는 앞만 바라보며 대꾸하지 않았다. 그의 턱 근육이 긴장으로 실룩거리는 것이 보였고 핸들을 잡은 손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행동이 조직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율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앞뒤 재지 않고 달려온 자신에게 화가 나 있는 상태였다. 착각하지 마. 네가 잡혀서 불면 내 조직까지 피해를 입으니까 구한 것뿐이야. 한참 만에 입을 연 세운의 말은 차가웠지만 율은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차는 어느새 도심을 벗어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 단지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이곳은 세운이 비상시에 사용하는 안전가옥으로 그의 최측근조차 알지 못하는 은신처였다. 차가 멈추자 세운은 힘겹게 시트 깊숙이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고 율은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서둘러 안전벨트를 풀고 그에게 다가갔다. 상처가 터진 것 같아. 병원에 가야 해. 병원에 가면 바로 경찰에 신고 들어가. 시끄럽게 하지 말고 따라와. 세우는 율의 손길을 뿌리치며 비틀거리는 몸으로 차에서 내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에 도착할 때까지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율은 무거워진 그의 몸을 부축하며 그의 체온을 고스란히 느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모델하우스처럼 차고 차가웠으며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적막한 공간이었다. 세우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재킷을 벗어 던졌고 흰 셔츠는 이미 피로 붉게 젖어 있었다. 그는 익숙한 듯 구급상자를 발로 차서 율 쪽으로 밀어보냈다. 네가 해. 손 쓸 수 있는 의사를 부르려면 시간이 걸려. 세우는 고통을 참으며 셔츠 단추를 풀었고 탄탄한 근육질의 상체에 붕대로 감겨있던 상처가 붉게 벌어져 있는 모습이 드러났다. 율은 떨리는 손으로 소독약과 거즈를 꺼내들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뜨거운 피부에 닿자 세운의 몸이 움찔거렸고 율은 울컥 솟구치는 눈물을 참으며 조심스럽게 상처를 소독하기 시작했다. 아플 거야. 조금만 참아.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있었고 세우는 그런 그녀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왜 이렇게 무모하게 구는 거야? 검사 배지 떼었다고 목숨까지 내다버릴 작정이야? 세운이 힐난하듯 물었지만 율은 치료를 멈추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당신이 그랬잖아. 뒤돌아보지 말고 살라고. 난 그 약속 지키려고 지금까지 버텼어. 그런데 이대로 물러서면 그때 살아남은 내가 너무 비참해지잖아. 율이 고개를 들어 세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동자 속에는 15년 전 불길 속에서 보았던 그 강인한 소녀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세운은 순간 말문이 막혔고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다. 그것은 칼에 베인 상처보다 더 깊고 아픈,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연민과 사랑의 감정이었다. 치료가 끝나고 유리 붕대를 감아주자 세우는 지친 듯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장태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놈이야. 그놈 뒤에는 그림자 연합이라는 거대한 카르텔이 있어. 네가 가진 그 USB 하나로는 놈을 절대 무너뜨릴 수 없어. 세운의 말에 율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자신에게 이런 내부 정보를 알려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세운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율과 시선을 맞추며 낮게 읊조렸다. 살고 싶으면, 그리고 정말로 그놈들을 잡고 싶으면 내 말을 들어. 이제부터는 내 방식대로 한다. 그것은 적과의 동침을 알리는 위험한 제안이자 두 사람의 운명을 다시 한번 하나로 묶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서울의 밤하늘은 폭우가 지나간 뒤 더욱 짙은 어둠을 머금고 있었고 한강변에 위치한 권세운의 펜트하우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한율은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화려한 불빛 대신 조금 전 세운이 뱉어낸 충격적인 말들이 잔상처럼 떠다니고 있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빼내온 USB가 장태수를 무너뜨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미끼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믿고 따랐던 법과 정의라는 시스템이 거대한 악의 카르텔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확인사살당한 기분이었다. 세우는 셔츠의 단추를 반쯤 푼 채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있었고 탁자 위에는 율이 가져온 USB와 그가 꺼내놓은 두꺼운 서류 봉투가 나란히 놓여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세우는 고통을 참으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위스키 잔을 들어 올렸고 얼음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그는 율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네가 가져온 그 장부는 장태수가 검찰 내부의 첩자를 색출하기 위해 일부러 흘린 가짜야. 거기에 적힌 계좌들은 이미 세탁이 끝난 껍데기일 뿐이고 네가 그걸 증거로 제출하는 순간 너는 증거 조작 혐의까지 뒤집어쓰고 매장당했을 거다. 세운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율이 겪어야 했을 뻔한 파멸을 막았다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럴 리 없어. 내가 확인했을 때는 분명히 비자금 내역이 있었어.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세우는 율의 반박에 대꾸하는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서류 봉투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법전만 파고들던 모범생 검사님은 상상도 못할 세상이 여기 담겨 있지. 열어봐. 네가 쫓던 정의의 실체가 얼마나 추악한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라고. 율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수십 장의 사진과 문서들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곳에는 장태수와 은밀한 만남을 갖는 검찰 고위 간부들, 판사들, 그리고 율이 존경에 마지 않던 최 부장 검사의 모습까지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전체가 그림자 연합이라는 거대한 악의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게 다 사실이라고? 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고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세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율의 곁으로 다가와 창밖을 응시했다. 내가 무용을 만든 건 단순히 돈을 벌거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만 자라나는 저 거대한 그림자들을 삼켜버리기 위해서였지. 법, 정의, 그런 건 힘있는 놈들이 만들어 놓은 장난감에 불과해. 저놈들을 잡으려면 법전이 아니라 더 날카로운 칼과 더 짙은 어둠이 필요한 법이야. 세운의 말은 율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념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외면해 왔던 잔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다. 율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세운을 올려다보았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난 15년 동안 범죄자가 된 게 아니라 저들과 싸우기 위해 스스로 어둠이 되었다는 거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율의 질문에 세우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손바닥에 남은 화상 흉터를 어루만졌다. 15년 전 보육원 방화 사건 기억하나? 경찰은 단순 실화로 종결지었지만 사실은 그 땅을 노린 건설사와 결탁한 정치인의 짓이었어. 내가 그때 경찰서에 가서 아무리 진실을 외쳐도 들어주는 놈은 없었지. 오히려 나는 입막음을 위해 죽을 뻔했어. 그때 깨달았다. 힘없는 정의는 무능이고 악을 이기려면 악보다 더 지독한 괴물이 되어야 한다는 걸. 세운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세월의 무게와 고독은 율의 가슴을 저미게 만들었다. 세운은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켜고 복잡한 네트워크 지도를 띄웠다. 화면 가득 메운 붉은 점들과 연결선들은 장태수를 중심으로 뻗어나간 그림자 연합의 조직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장태수는 단순한 조폭이 아니야. 그는 정재계의 약점을 쥐고 흔드는 킹메이커이자 이 나라의 지하 경제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권력자다. 놈을 무너뜨리려면 놈의 자금 줄인 카지노 사업과 인신매매 루트를 동시에 타격해야 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놈이 가지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라 불리는 원본 장부를 확보하는 거야. 그게 없으면 놈은 꼬리 자르기로 빠져나갈 테니까. 세운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빛났고 율은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해 왔는지 깨닫고 전율했다. 율은 한참 동안 스크린을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며 세운을 돌아보았다. 좋아, 당신 말이 맞다고 쳐. 하지만 나는 검사야. 당신처럼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해치거나 협박할 수는 없어. 우리가 손을 잡으려면 조건이 있어. 모든 증거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수집해야 하고 최종 심판은 법정에서 받게 해야 해. 그게 내 마지노선이야. 율의 단호한 태도에 세우는 코웃음을 쳤지만 내심 그녀가 쉽게 꺾이지 않는 것에 안도하고 있었다. 타협을 모르는 건 여전하군. 좋아. 하지만 현장에서는 내 지시를 따라. 네가 죽으면 재판이고 뭐고 없으니까. 세우는 투박하게 대꾸하며 율에게 손을 내밀었고 율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거친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순간 기묘한 전류가 흘렀다. 그것은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선 1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연결된 운명의 끈과도 같았다. 세우는 율의 손을 잡은 채 잠시 망설이다가 평소답지 않게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리고 하나 더, 내가 널 보육원에 두고 떠난 건 널 버린 게 아니라 널 살리기 위해서였어. 내 곁에 있으면 너까지 이 진흙탕에 끌려들어 올 테니까. 네가 빗속에서 당당하게 살기를 바랐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다시 끌어들이고 말았군. 세운의 눈동자에 스쳐 지나가는 죄책감을 본 율은 가슴 한구석이 찡해져 옴을 느꼈다. 그동안 그를 원망했던 시간들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그에 대한 연민과 이해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변명은 나중에 들어줄게. 지금은 장태수를 잡는 게 우선이야. 율은 애써 담담하게 말하며 손을 뺐지만 그녀의 귀는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세우는 피식 웃으며 분위기를 전환했다. 그럼 작전을 시작하지. 네가 가져온 USB는 가짜지만 그 안에 놈들이 심어놓은 트래킹 코드를 역이용하면 장태수의 메인 서버 위치를 역추적할 수 있어. 내 기술팀이 지금 분석 중이다. 세우는 리모컨을 조작해 화면을 전환했고 암호 해독 프로그램이 빠르게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났다. 율은 세운이 단순한 폭력 조직의 보스가 아니라 최첨단 기술과 정보를 장악한 지략가임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때 세운의 폰이 진동하며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메시지를 확인한 세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장태수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놈들이 네가 사라진 걸 눈치채고 네 주변 사람들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네 동료 수사관 박 형사가 지금 위험해. 박 형사는 유리 검찰 내에서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던 파트너였기에 유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박 형사님이 어디야? 당장 가야 해. 유리 다급하게 외치며 현관으로 뛰쳐나가려 하자 세훈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진정해. 지금 나가면 너도 죽고 박 형사도 죽어. 이건 함정이다. 놈들은 네가 올 걸 알고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박 형사님은 나 때문에 위험해진 거야. 비켜. 유리 세훈을 밀치려 했지만 세훈은 꿈쩍도 하지 않고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나를 믿어. 내가 처리한다. 내 아이들이 이미 현장 근처에 배치되어 있어. 너는 여기서 역추적 작업을 마무리하고 놈들의 서버에 침투할 준비를 해. 그게 박 형사를 살리는 길이야. 세훈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확고했고 율은 그 눈빛에서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율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갈등했지만 결국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지금 자신이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약속해. 박 형사님,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데려오겠다고. 율이 세훈의 옷자락을 꽉 쥐며 애원하듯 말했다. 세훈은 율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지. 내 목숨을 걸고.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율에게 바치는 맹세와도 같았다. 세훈은 재킷을 챙겨 입고 다시 무기를 정비했다.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지금은 고통 따위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는 율에게 펜트하우스의 보안 시스템 제어권과 비상 연락망을 넘겨주며 당부했다. 누가 와도 문 열어주지 마. 모니터에서 눈 떼지 말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 죽지 마라. 세훈이 바람처럼 사라진 후 넓은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겨진 율은 모니터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화면 속의 숫자들이 빠르게 바뀌며 역추적 그래프가 상승 곡선을 그렸지만 그녀의 온 신경은 세훈이 떠난 현관문에 쏠려 있었다. 그녀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15년 전 그날 밤 우진이 자신을 떠나면서 느꼈을 그 참담한 심정을, 지키고 싶은 사람을 위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뒷모습이 얼마나 고독하고 무거운 것인지를. 율은 눈물을 훔치며 화면에 집중했다. 기다려, 장태수. 그리고 권세훈. 당신도 기다려. 내가 반드시 당신이 있는 그 어둠 속으로 빛을 가져갈 테니까.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세훈은 검은색 바이크를 타고 빗물 고인 도로를 질주하며 장태수의 사냥개들이 기다리고 있는 폐공장으로 향했다. 헬멧 속 그의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심장만은 율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한편 율은 암호 해독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드디어 장태수의 비밀 서버로 통하는 백도어를 열어 젖혔다. 그곳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불법 거래 내역과 살생부, 그리고 무용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계획서의 맨 마지막 장에는 충격적인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바로 권세훈의 최측근이자 오른팔인 강 실장의 이름이었다. 배신자는 가까운 곳에 있었다. 율은 경악하며 수화기를 들었지만 세훈은 이미 통신이 터지지 않는 지하 터널을 지나고 있었다. 함정은 장태수가 판 것이 아니라 믿었던 내부의 적이 만든 더 깊고 치명적인 펜이었다. 율은 초조함에 입술을 물어뜯으며 어떻게든 세훈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모니터 화면을 보며 강 실장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가 세훈과 합류하기로 한 장소가 아닌 장태수의 본거지 근처에 있음을 확인했다. 시간이 없었다.
율은 펜트하우스의 보안 시스템을 자동으로 전환하고 책상 위에 놓인 차키를 집어들었다. 세훈이 위험했다. 이번에는 그녀가 그를 구할 차례였다. 율은 망설임 없이 문을 박차고 나갔고 그녀의 차는 여명을 가르며 세훈이 있는 곳을 향해 질주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채 닿지 않은 서울 외곽의 폐공장 지대는 짙은 안개와 비릿한 쇳내로 가득 차 있었다. 한율의 자동차가 젖은 도로를 미친 듯이 질주하며 일으키는 물보라가 공허한 어둠을 갈랐다. 그녀의 심장은 엔진 소리보다 더 크게 요동치고 있었고 핸들을 쥔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모니터에서 확인한 강 실장의 배신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권세훈의 심장에 꽂힐 가장 날카로운 비수였다. 세훈은 누구보다 사람을 믿지 않았지만 한 번 곁을 내준 사람에게는 자신의 등을 온전히 맡기는 남자였다. 율은 그가 느낄 배신감과 다가올 죽음의 그림자를 막기 위해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제발, 늦지 마. 제발. 그녀의 입술 사이로 간절한 기도가 흘러나왔다. 한편 폐공장 내부의 공기는 서늘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천장에 깨진 유리창 틈으로 빗물이 새어 들어와 바닥에 고인 웅덩이 위로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세훈은 공장 중앙에 묶여있는 박 형사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박 형사는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고 늘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세훈의 오랜 신복인 강 실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형님, 늦으셨습니다. 놈들이 박 형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도망쳤습니다. 강 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보고했지만 세훈은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평소라면 주변을 경계하며 부하들을 배치했을 강 실장이 오늘은 단독으로, 그것도 너무나 무방비하게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른 아이들은 어디 있나? 세훈이 낮게 묻자 강 실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놈들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외곽으로 돌렸습니다. 형님, 일단 박 형사부터 옮기시죠. 강 실장이 박 형사 쪽으로 다가가려 하자 세훈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치며 재킷 안의 총 자루에 손을 얹었다. 공기 흐름이 달라졌다. 수년간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며 발달한 그의 동물적인 감각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강 실장, 멈춰. 내 눈빛이 흔들리고 있어. 무슨 일이지? 세훈의 날카로운 지적에 강 실장의 어깨가 움찔했다. 바로 그 순간 공장 입구 쪽에서 타이어가 터질 듯한 굉음과 함께 율의 차가 철제 셔터를 들이받으며 요란하게 들이닥쳤다. 세훈 씨, 피해. 강 실장이 배신자야. 차문을 열고 뛰쳐나오며 지르는 율의 비명소리가 공장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 외침은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활시위를 놓아버린 격이 되었다. 강 실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악귀처럼 일그러지며 품 안에서 총을 꺼내 들었고 세훈은 율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반사적으로 몸을 옆에 쌓인 드럼통 뒤로 날렸다. 탕!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졌고 세훈이 서 있던 자리에 총알이 박히며 콘크리트 파편이 튀었다. 젠장, 눈치 빠른 건 여전하네. 강 실장은 욕설을 내뱉으며 세훈이 숨은 드럼통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 동시에 어둠 속에 숨어있던 장태수의 용병들이 쏟아져 나오며 십자포화를 퍼붓기 시작했다. 율은 자동차 문을 방패 삼아 몸을 숨기며 미리 챙겨온 세훈의 예비총을 꺼내 응사했다. 오지마. 차 뒤에 숨어 있어. 세훈이 고함을 지르며 드럼통 사이를 빠르게 이동했다. 그의 움직임은 분노로 인해 평소보다 더 거칠고 빨랐다. 믿었던 오른팔의 배신은 육체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통증으로 그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다. 율이 위험했다. 세훈은 연막탄을 터뜨려 시야를 가린 뒤 그림자처럼 적들의 측면으로 파고들었다. 강진수,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세훈의 절규 섞인 외침이 연기 속에서 울려 퍼졌다. 강 실장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허공에 총을 쏘아댔다.
형님, 의리가 밥 먹여줍니까? 장 회장님이 제게 약속한 돈이면 평생 개처럼 일하며 형님 뒤치다거리나 하는 짓은 안 해도 된다고요. 돈과 권력 앞에 무너져버린 얄팍한 충성심. 세우는 씁쓸함에 입술을 깨물며 강 실장의 위치를 파악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형제가 아니었다. 그저 제거해야 할 적일 뿐이었다. 율은 정확한 사격 솜씨로 용병들의 다리를 맞추며 세운을 지원했다. 그녀가 시선을 끄는 사이 세운은 강 실장의 뒤를 잡았다. 차가운 총구가 강 실장의 뒤통수에 닿았다. 끝났다. 세운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사자처럼 차가웠다. 강 실장이 몸을 돌리려 했지만 세운은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탕. 단 한 발의 총성. 강 실장은 허무하게 바닥으로 쓰러졌고 그의 눈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우두머리가 쓰러지자 남은 용병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도주하기 시작했다. 고요가 찾아온 공장에는 매캐한 화약 냄새와 피 냄새만이 진동했다. 세우는 강 실장의 시신을 내려다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비틀거리며 다가온 율이 그의 떨리는 등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가 선택한 거야. 율의 따뜻한 체온이 등에 닿자 세우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내며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형제 같던 부하를 처단했다는 사실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율이 아니었다면 자신 또한 이 차가운 바닥에 시체가 되어 누워 있었을 것임을 깨달았다. 세우는 피 묻은 손으로 율의 뺨을 어루만졌다. 네가 살렸어. 나를 2번이나. 두 사람은 박 형사를 수습하여 병원 응급실 앞에 내려놓은 뒤 다시 안전 가옥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강남의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세운이 아주 어릴 적 김우진이라는 이름으로 살 때 기억해 두었던 달동네의 낡은 빈집이었다. 장태수의 정보망이 닿지 않는 유일한 곳이었다. 좁은 방 안, 낡은 백열등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말없이 위로를 나누었다. 배신과 죽음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역설적이게도 두 사람 사이의 신뢰가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율이 따뜻한 캔 커피를 건네며 물었다. 세우는 낡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눈을 빛냈다. 놈은 내 팔 하나를 잘라냈다고 생각하고 방심하고 있을 거야. 지금이 기회다. 장태수가 가장 아끼는 것, 놈의 심장을 칠 거야. 세우는 율이 해킹해둔 장태수의 서버 정보를 토대로 최후의 반격을 준비했다. 그것은 장태수가 운영하는 불법 카지노의 자금 세탁 경로를 언론에 터뜨리는 동시에 그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정계 인사들의 명단을 검찰에 익명으로 제보하여 그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양동 작전이었다. 율은 검찰 내부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내가 직접 검찰청에 들어가서 내부 서버에 증거를 심을게. 외부에서 해킹하는 건 한계가 있어. 내부망에 직접 접속해서 장태수와 유착된 검사들의 메일함에 이 증거들을 동시에 전송하면 아무리 윗선이라도 덮을 수 없을 거야. 위험천만한 제안이었지만 율의 눈빛은 확고했다. 세우는 반대하려 했지만 율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좋아. 대신 내가 길을 뚫어주지. 장태수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을 테니 그 사이에 끝내고 나와. 다음 날 서울도심은 발칵 뒤집혔다. 세운이 이끄는 무형의 잔존 세력이 장태수의 주요 사업장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습격하며 거리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경찰 병력과 장태수의 조직원들이 그쪽으로 몰려간 사이 율은 청소부로 위장하여 검찰청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익숙한 복도를 지나 서버실에 접근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보안 카드를 긁고 내부로 진입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모니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놀림은 거침이 없었다.
전송 완료. 화면에 뜬 네 글자를 확인한 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버실을 빠져나왔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비상구 계단을 내려오던 율의 앞을 누군가 가로막았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율을 에워쌌고 그들 뒤에서 최 부장검사가 싸늘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한율 검사. 아니, 이제는 범죄자 한율 씨라고 불러야 하나? 쥐새끼처럼 숨어 들어와서 무슨 짓을 꾸민 거야. 최 부장의 옆에는 장태수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서 있었다. 함정이었다. 장태수는 세운의 양동 작전을 간파하고 오히려 율이 검찰청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하여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율은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도망칠 곳은 없었다. 권세운이 밖에서 내 사업장들을 부수고 다니느라 바쁘더군. 하지만 그놈이 간과한 게 있어. 놈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너라는 사실을. 장태수가 율의 턱을 거칠게 잡아채며 으르렁거렸다. 율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저항했지만 사내들이 그녀를 강제로 제압하여 마취제가 묻은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율은 세운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끌려가면서도 자신이 심어놓은 증거들이 언젠가 발화하여 이 썩은 세상들을 태워버리기를 간절히 빌었다. 같은 시각 장태수의 카지노를 불바다로 만들고 있던 세운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제한 표시,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오는 것은 장태수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와 율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담긴 영상이었다. 권세운, 내 여자를 살리고 싶으면 내가 말한 장소로 혼자 와라. 이번에는 네가 15년 전에 도망쳤던 그곳이다. 네 놈의 무덤이 될 그곳으로. 영상 속에서 율은 밧줄에 묶인 채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 배경은 다름 아닌 그들이 처음 만났던 지금은 폐허가 된 희망보육원의 터였다. 세우는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 박살냈다. 눈앞이 붉게 물들었다. 이성도 전략도 더 이상 필요 없었다. 그들이 감히 율을 건드렸다. 그것은 세운이 세상과 맺은 마지막 평화조약을 깨뜨린 행위였다. 그는 부하들에게 철수를 명령하고 자신의 바이크에 올라탔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굵어졌고 세운은 빗속을 뚫고 지옥으로 향하는 악귀처럼 질주했다. 기다려, 율. 이번에는 절대 혼자 두지 않아. 다 죽여버리고 너를 데려올 거야. 그의 눈에서는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렸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파멸뿐인 마지막 전쟁이었다. 그가 율을 위해 준비한 구원은 피로 씻겨진 길 위에 있었다.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치 15년 전 이곳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들의 눈물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서울 외곽. 이제는 흉물스럽게 변해버린 희망보육원의 폐허 위로 번개가 내리꽂힐 때마다 앙상하게 남은 건물 뼈대가 유령처럼 번뜩였다. 그 정막을 깨고 어둠 속에서 한 대의 바이크가 맹수처럼 포효하며 나타났다. 권세우는 헬멧 쉴드 너머로 자신의 어린 시절이 잿더미가 되었던,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인질로 잡혀있는 그 지옥 같은 장소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상태였고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오직 파괴와 사륙을 위해 깨어나고 있었다. 그가 바이크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정문을 가로막고 있는 바리케이드를 향해 그대로 돌진하자 굉음과 함께 나무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올랐다. 장태수가 배치해둔 용병들은 갑작스러운 기습에 당황하여 허공에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세우는 바이크를 미끄러뜨리며 바닥으로 몸을 날렸고 관성에 의해 날아간 바이크가 적들의 진영 한가운데서 폭발하며 거대한 화염을 일으켰다. 막아, 저 미친놈을 막으라고. 용병 대장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세우는 이미 연기 속에서 그림자처럼 튀어나와 가장 가까이 있던 적의 목을
낚아챈 후였다. 우두둑 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첫 번째 적이 쓰러졌고 세우는 그가 들고 있던 자동 소총을 빼앗아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이 어둠을 가를 때마다 적들은 낙엽처럼 쓰러져 나갔고 폐허는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변했다. 빗물과 진흙 그리고 피가 뒤섞인 바닥을 구르며 세우는 귀신 같은 솜씨로 엄폐물 사이를 이동했다. 그의 왼쪽 어깨에는 이미 스친 총알 자국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아드레날린이 고통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는 15년 전 화마 속에서 힘없이 울기만 했던 어린 김우진이 아니었다. 그는 지옥에서 살아남아 악마를 사냥하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된 권세훈이었다. 건물 2층 난간에서 저격수가 그를 조준하는 것을 감지한 세훈은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며 대응 사격을 가해 적을 추락시켰다. 그의 전투 방식은 처절할 정도로 효율적이었고 그 잔혹함에 압도된 용병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죽음을 몰고 다니는 사신처럼 한율이 잡혀있는 본관 건물을 향해 일직선으로 길을 뚫고 나갔다. 한편 본관 건물 안쪽 깊숙한 곳, 과거 아이들의 식당으로 쓰였던 넓은 공간에는 한율이 낡은 의자에 묶인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구타로 인해 멍이 들고 입가가 터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결코 꺾이지 않은 채 맞은편에 서 있는 장태수를 쏘아보고 있었다. 장태수는 밖에서 들려오는 총성과 폭발음이 가까워질수록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율의 주위를 서성거렸다. 권세훈, 저 독한 놈, 기어이 여기까지 살아서 오다니. 태수가 욕설을 내뱉으며 율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다. 내 놈 서방님이 오고 있는 것 같군. 하지만 어쩌지. 놈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네 머리통은 박살이 나 있을 텐데. 태수가 차가운 총구를 율의 관자놀이에 갖다 대었지만 율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비웃었다. 당신은 이미 졌어. 장태수. 밖에서 들리는 저 소리가 무섭나 보지? 하지만 당신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건 권세훈의 총이 아니야. 율의 도발에 태수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뭐라고? 주둥이를 놀리는 것도 지금이 마지막일 줄 알아. 태수가 소리쳤지만 율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내가 잡혀오기 전에 검찰 내부망에 뭘 심어놨는지 궁금하지 않아? 당신이 뇌물을 먹인 검사장, 판사들, 국회의원들의 명단과 증거 자료가 지금쯤 전 언론사와 대검찰청 감찰부로 전송됐을 거야. 당신의 그 잘난 그림자 연합은 이미 붕괴되기 시작했어. 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태수의 주머니 속에 있던 대포폰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다. 태수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비서실장의 다급한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의원님들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지금 방송국 헬기가 본사 위를 날아다니고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박살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이 빌어먹을 년이. 이성을 잃은 태수가 개머리판으로 율의 얼굴을 가격하려던 순간 식당의 거대한 철문이 굉음과 함께 뜯겨나가며 먼지 구름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권세훈이 나타났다. 세훈의 모습은 처참했다. 검은 슈트는 곳곳이 찢어지고 피에 젖어 너덜거렸으며 복부에서는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양손에 든 권총은 흔들림 없이 장태수와 그를 호위하는 최정의 경호원들을 겨누고 있었다. 그 손치워. 그 여자를 건드리면 네 놈의 팔다리를 하나씩 잘라서 개먹이로 던져주겠어. 세훈의 목소리는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 올린 듯 낮고 살벌했다. 태수는 율을 방패막이 삼아 뒤로 물러서며 경호원들에게 소리쳤다. 쏴. 저 새끼 죽여버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경호원들이 일제히 사격을 개시했고 세훈은 몸을 날려 기둥 뒤로 숨으며 응사했다. 좁은 실내에서 벌어진 총격전은
귀가 멀 것 같은 소음과 함께 콘크리트 가루를 날리며 아수라장이 되었다. 세우는 유리 다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준 사격을 하며 경호원들을 하나씩 쓰러뜨렸다. 하지만 수적 열세와 심각한 부상 탓에 그의 반응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있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율에게 다가가 총을 겨누자 세우는 엄폐물 밖으로 몸을 노출시키며 그를 쏘아 쓰러뜨렸다. 그 틈을 놓치지 않은 장태수가 세운의 허벅지를 향해 총을 발사했고 세운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한쪽 무릎을 꿇었다. 하하하. 권세운, 천하의 무용보스도 사랑 노름 앞에서는 별 수 없구만. 태수가 광소하며 쓰러진 세운에게 다가갔다. 태수는 확인 사살을 위해 세운의 머리를 겨누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묶여있던 율이 온몸을 던져 태수의 다리를 들이받았다. 예상치 못한 충격에 태수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총알이 허공을 갈랐다. 지금이야. 율의 외침에 세우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바닥을 박차고 일어났다. 그는 태수의 손목을 걷어차 총을 떨어뜨리게 한 뒤 그대로 태수의 몸통을 껴안고 창문 밖으로 몸을 날렸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두 사람은 2층 높이에서 진흙탕 바닥으로 추락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엉겨 붙은 채 빗물 속을 뒹굴었다. 세우는 낙법을 취해 충격을 줄였지만 이미 한계에 다다른 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태수의 위에 올라타 주먹을 내리꽂았다. 이건 15년 전 죽은 원장님의 몫이다. 이건 유리가 흘린 눈물의 대가다. 세운의 주먹이 태수의 얼굴을 강타할 때마다 빗물과 피가 튀었다. 태수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는 품속에서 숨겨둔 단검을 꺼내 세운의 옆구리를 찔렀다. 날카로운 고통이 세운의 뇌리를 스쳤지만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단검을 쥔 태수의 손을 맨손으로 잡고 꺾어버렸다. 우드득 하는 소리와 함께 태수의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갈랐다. 세우는 바닥에 떨어진 태수의 총을 집어들어 그의 이마를 겨누었다. 빗물에 젖은 세운의 눈은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손가락은 방아쇠에 걸려 있었다. 태수는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며 목숨을 구걸했다. 살려줘. 내 전 재산을 줄게. 해외로 나가는 루트도 제발. 세우는 차갑게 비웃었다. 지옥에 가서 돈으로 심판을 매수해봐라. 세운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빗속을 뚫고 절뚝거리며 달려온 율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안 돼. 멈춰. 세운 씨, 쏘지 마. 세운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율을 돌아보았다. 비켜. 이놈은 살려둘 가치가 없어. 이놈이 살면 또다시 널 노릴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율은 그의 총구를 쥔 손을 놓지 않았다. 알아, 죽어 마땅한 놈이라는 거. 하지만 당신이 이 방아쇠를 당기면 당신은 영원히 김우진으로 돌아오지 못해 그냥 권세훈이라는 살인자로 남는 거야. 제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 멈춰. 율의 눈물 섞인 애원이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 울림은 세운의 심장을 강타했다. 율은 피 묻은 손으로 세운의 얼굴을 감쌌다. 이미 끝났어. 경찰이 오고 있어. 내 증거들로 이놈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평생 썩게 될 거야. 그러니까 당신 손에 더 이상 피 묻히지 마. 내가 당신을 지킬 수 있게 해줘. 율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피에 굶주린 괴물이 아니라 상처 입고 지친 한 남자일 뿐이었다. 세운의 눈빛이 서서히 흔들렸고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팔에 힘이 빠졌다. 그는 천천히 총구를 내리고 태수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감사해라. 이 여자 덕분에 내 놈의 더러운 목숨이 연장된 걸. 그때 멀리서 수십 대의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붉은색과 푸른색 경광등이 빗줄기 사이로 번쩍이며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다. 세우는 털썩 주저앉으며 긴장이 풀린 듯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빗물은 계속해서
그의 얼굴에 묻은 피를 씻어내리고 있었다. 율은 그 옆에 앉아 자신의 찢어진 재킷을 벗어 세운의 지혈을 시도했다. 바보같이 왜 혼자 왔어? 율이 울먹이자 세운은 힘겹게 손을 들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약속했잖아. 널 지킨다고. 15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쳐 장태수와 그의 잔당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태수는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면서도 악을 쓰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특수수사팀장은 현장의 처참한 광경에 혀를 내두르며 다가왔다. 그는 율과 구면인 듯 잠시 망설이다가 피투성이가 된 세운을 바라보았다. 한 검사, 이 남자는 율은 세운의 앞을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 사람은 제보자이자 저를 구출한 민간인 협력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핵심 증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신변을 보증합니다. 수사팀장은 율의 결연한 태도와 세운의 상태를 번갈아 보더니 짧게 한숨을 쉬고는 구급대원들을 불렀다. 일단 병원부터 보냅시다. 조사는 나중에 하죠. 들것이 오고 세운이 실려가는 동안 율은 그의 손을 놓지 않고 구급차에 함께 올랐다. 차가운 빗속에서의 긴 싸움은 끝났지만 세운의 상처는 깊었고 그의 호흡은 불규칙했다. 율은 산소호흡기를 쓴 세운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번에야말로 그를 빛의 세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다짐했다. 비록 그 과정이 그를 감옥으로 보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이 그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구급차가 빗길을 뚫고 달리는 동안 세운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율이 자신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15년 전 화염 속에서 잡았던 그 고사리 같은 손이 이제는 자신을 구원하는 동아줄이 되어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이제 됐다. 폭풍우는 지나갔고 길고 긴 밤의 끝자락에서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운명 앞에는 아직 법이라는 냉혹한 현실과 서로를 향한 감정을 정의해야 하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다. 병원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눈부시게 밝았고 지난밤의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하늘은 맑고 투명했다. 권세우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VIP 병실 침대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온몸이 부서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고 특히 장태수의 칼에 찔렸던 옆구리와 총상을 입은 다리는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신음소리를 내는 대신 자신의 오른손을 감싸쥐고 잠들어 있는 한율의 정수리를 물끄러미 내려다 보았다. 그녀는 불편한 보조 의자에 앉아 침대에 머리를 기댄 채 쪽잠을 자고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피로와 안도감이 뒤섞여 창백했다. 세우는 링거 주사바늘이 꽂힌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려다 자신의 손이 여전히 거칠고 투박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멈칫했다. 그는 이제 범죄의 조직의 보스가 아닌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용의자 신분이었고 병실 문 밖에는 무장 경찰들이 그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특수부 수사관들이 들어오려 하자 세우는 검지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율이 깨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의 모습에 수사관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밖에서 대기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장태수와 그림자 연합의 몰락이 속보로 타전되고 있었다. 율이 심어놓은 결정적인 증거들 덕분에 정재계 거물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장태수의 비밀 금고와 카지노들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장면이 생중계되었다.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거대 악의 카르텔이 무너지는 소리는 요란하고 통쾌했다. 세우는 그 화면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자신이 평생을 바쳐 준비해온 복수가 드디어 완성되었음을 실감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끝에 남은 것은 환희가 아닌 텅 빈 공허함과 이제부터 치러야 할 죗값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뿐이었다. 유리 인기척을 느끼고 부스스 눈을 떴을 때 세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야, 한 검사님.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율은 세훈이 깨어난 것을 확인하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지며 그의 상태를 살폈다. 정신이 들어? 아픈 데는 없어? 의사를 부를까? 허둥지둥하는 율의 손을 세훈이 부드럽게 잡았다. 괜찮아. 살아있잖아. 그거면 됐어.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의 눈을 응시했다. 그 눈빛 속에는 15년의 세월을 돌아 다시 만난 연인의 애틋함과 검사와 피의자로 마주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의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다. 율은 입술을 깨물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이제 조사가 시작될 거야. 당신이 장태수를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건 참작되겠지만 무영을 이끌면서 저지른 불법 행위들까지 덮을 수는 없어. 알아. 애초에 기대하지도 않았어. 세우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변명도 하지 않을 거고 내가 저지른 죗값을 모두 치르고 나면 그때는 떳떳하게 김우진이라는 이름으로 내 앞에 서고 싶어. 그게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 방식이야. 세훈의 고백은 율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율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 감옥이라는 또 다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율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그의 손을 더욱 꽉 쥐었다. 기다릴게. 1년이든 10년이든 당신이 다시 빗속으로 걸어 나오는 날 내가 제일 먼저 마중 나갈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버텨줘. 그것은 두 사람 사이의 새로운 약속이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맹세였다. 한 달 후 열린 재판은 대한민국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었다. 장태수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변호인단을 앞세워 법망을 빠져나가려 발버둥 쳤지만 율이 제출한 명백한 증거들과 세훈의 구체적인 증언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세훈은 피고인석에 앉아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조직폭력 단체 결성 및 운영, 폭행, 불법 자금, 세탁 등의 혐의에 대해 어떠한 선처도 호소하지 않았다. 다만 그가 왜 어둠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거악을 무너뜨리는데 협조했는지에 대한 율의 변론은 방청석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재판부는 장태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권세훈에게는 그의 협조와 자수를 참작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세훈은 율을 돌아보며 희미하게 웃었고 율은 애써 눈물을 삼키며 그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러갔다. 교도소의 높은 담장 안에서도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었다. 세훈은 수감 생활 동안 모범수로 지내며 과거의 폭력적인 모습을 완전히 지워나갔다. 그는 검정고시를 준비하여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고 교도소 내 도서관에서 수많은 책을 읽으며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혔다. 그를 찾아오는 면회객은 오직 한율뿐이었다.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수화기 너머로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다. 율은 그에게 바깥 세상의 변화를 이야기해 주었고 세훈은 그녀에게 자신이 읽은 책 구절을 들려주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연결되어 있었다. 율은 매주 그에게 편지를 썼다. 그 편지들은 세훈이 차가운 감방 안에서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온기이자 빛이었다.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형기를 마친 세훈이 출소하는 날이 밝았다. 늦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11월의 어느 날 교도소 철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세훈은 낡은 가방 하나를 어깨에 메고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다. 눈부신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는 폐부 깊숙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5년 전보다 조금 야위었지만 그의 눈빛은 훨씬 더 깊고 맑아져 있었다.
과거의 날 선살기와 도끼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단단한 내면의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았지만 교도소 앞은 텅 비어 있었다. 율이 마중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잠시 실망감이 스쳤지만 그는 곧 그녀가 어디에 있을지 직감하고 미소를 지었다. 세우는 버스를 타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다. 그가 도착한 곳은 과거 희망 보육원이 있던 자리였다. 잿더미와 폐허로 가득했던 그곳은 이제 아름다운 추억의 공원으로 탈바꿈해 있었다. 유리 사제를 털고 시의 지원을 받아 조성한 희망의 숲 공원이었다. 불에 탔던 본관 건물 자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작은 도서관과 쉼터가 세워져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던 마당에는 노란 은행나무 잎들이 카페처럼 깔려 있었다. 세우는 천천히 공원을 걸으며 15년 전의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비명과 화염, 그리고 절망으로 얼룩졌던 기억들이 이제는 평화로운 풍경 속에 녹아들어 치유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의 끝, 수령이 오래된 거대한 느티나무 아래에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한율은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5년 전보다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워져 있었지만 그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15년 전 그 소녀처럼 순수하고 따뜻했다. 세운이 그녀에게 다가가자 바스락거리는 낙엽 밟는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정적을 메웠다. 몇 발자국을 남겨두고 멈춰선 세운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유라. 그 한마디에 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다. 왔어? 정말 오래 기다렸잖아, 우진 오빠. 율이 세운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울먹이자. 세운은 조심스럽게 팔을 들어 그녀를 꽉 끌어안았다.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세운은 율의 머리카락 향기를 맡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과 무거운 짐들이 그녀의 온기 속에서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살아야 하는 권세운이 아니었다. 그는 율의 곁에서 당당하게 빛을 마주할 수 있는 김우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다. 율은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아니, 딱 맞춰서 왔어. 이제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더 이상 도망치지도 말고 숨지도 말고. 그녀의 말에 세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바닥에 남은 화상 흉터가 율의 부드러운 손길에 닿았지만 더 이상 아프거나 부끄럽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그녀를 지켜낸 영광의 상처이자 두 사람의 사랑을 증명하는 징표였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은행나무 숲길을 나란히 걸었다. 늦가을의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율이 묻자 세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다. 이곳에서 아이들을 돕고 싶어. 갈 곳 없는 아이들이 나처럼 어둠으로 빠지지 않게 그 아이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주고 싶어. 그리고 너를 위한 요리도 배우고 싶고. 세운의 소박한 꿈에 율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좋네. 그럼 나는 당신이 만든 요리를 매일 먹으면서 정의로운 검사로 열심히 일할게. 우리 그렇게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자. 그들은 공원 언덕에 올라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서로 다른 세상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괴로워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 앞에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올지도 몰랐다. 세상의 편견과 과거의 그림자가 그들을 괴롭힐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 생사의 벼랑 끝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았던 그들이기에 앞으로 펼쳐질 그 어떤 길도 함께라면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고 세우는 율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사랑해, 율아. 내 목숨보다 더. 율은 그 말에 대답 대신 발뒤꿈치를 들어 세운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짧지만 깊은 입맞춤이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길고 긴 겨울을 지나 찾아온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눈부신 축복이었다. 암흑과 보스 권세우는 사라졌고 한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 김우진만이 그곳에 남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가장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완성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더욱 꽉 잡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들의 등 뒤로 길게 늘어선 그림자는 더 이상 어둡지 않았고 오히려 두 사람을 하나로 이어주는 따뜻한 띠처럼 보였다. 삶과 죽음의 경계, 선과 악의 경계를 넘어 마침내 하나가 된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 꽃처럼 그곳에 피어 있었다.